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주에서 또 다른 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벌써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주실지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서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처음이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눈인사도 왠지 너무 서운하죠. 네, 이럴 때는 좀 크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냐면 엄지척 하면서 오늘도 최고이십니다. 시작. 오늘도 최고이십니다. 저 뒤를 향해서 오늘도 최고이십니다. 네. 앞을 향해서 저를 보면서 오늘도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최고인 분들만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웰다잉 수업의 실제 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인생 해고를 통한 실존의 탐색이라고 했어요. 네, 왜 그럴까를 저의 블로그에 그려진 저를 보면서 좀 자랑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네, 이분 그쵸? 닮았죠? 네. 제가 그렸어요. AI를 활용해서. 저는요, 저를 뭐라고 하냐면 북시네마 아티스트. 좀 전에 그 2부 보여드렸죠. 제가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저를 강사, 중교육 강사, 중교육 전문가라고 할 때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생애통합 웰다잉 컨텐츠 창작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웰다잉 교육, 죽음 교육을 배우셔서 이거를 어떻게 펼쳐야 될지도 함께 고민하실 텐데, 그에 대한 것들의 방법 중에 하나가 컨텐츠 창작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블로그는 어떻게 찾냐면요, 마음별 윤서희라고 네이버나 다른 검색창에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요, 유튜브는 마음별 TV라고 찾으시면 돼요. 저의 이제 강사 소개란에 저의 이력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썼거든요. 제 삶의 여정은 의미의 씨앗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남겨진 것들의 가치를 새기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예술작품처럼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이 머무는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이 자리를 섰습니다. 멋있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다짐하는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가 보여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여기 오신 강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나이가 작은 축에 속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웰다잉을 공부한 지 이제 벌써 15년 차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빨리 시작했는데 저희 삶의 테마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였기 때문에 그렇게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삶 속에서 풀어낼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도대체 웰다잉은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회상을 해야만 하는
그 의미를 탐색하고 회상의 가장 우수한 방법인 자서전, 그리고 그러면 그 자서전들의 다양한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의 말과 연계가 되는지를 한번 쭉 훑어볼 텐데요. 자, 아까 이북으로 보았던 그 그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그걸 볼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엄마. 네, 저희 엄마는 아니지만 가상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엄마의 이야기가 부분 녹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뭘 좋아해요? 그림과 독서를 좋아했고 미소가 여러분들을 닮았어요. 소녀 같답니다. 얼른 미소, 소녀 같은 미소. 네,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딸 대신에 손녀를 봐주는 엄마셨어요. 다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한 번쯤은 늘 365일 봐주진 않으셨어도 내가 바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쵸? 친정엄마 또는 내 시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내 딸을 봐줬기 때문에 나는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사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강사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네, 실제는 안 그런데 뭐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니어 단체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이 다 대부분 시니어이신데 그분들이 부부인지 아닌지가 금방 알죠. 네, 대면 하시면 확실히 부부입니다.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시면 확실히 부부입니다. 이렇게 손잡고 오시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말도 잘 이렇게 안 섞으세요. 그런데 뒤에서 뭔가 땡기는 것, 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랑보다 정으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만의 특유의 부부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분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선 항상 소녀 같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요즘은 기대여명이 몇 세라고 하시죠? 82, 3세. 그쵸? 네, 82, 3세.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요양시설 가면요 99, 98세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네, 그래서 이분도 아프셔서 돌아가셨죠. 암으로. 그래서 그 어머님이 사실 그 평생을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어머님 세대는 결혼을 몇 세에 하나요? 20대 초반에 많이 하시죠. 그런데 기대 여명이 80세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0년 이상. 그쵸? 60년, 70년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부부라기 하기보다 그냥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를 막 스킨십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 방에, 우리 집에 있는 자리가 늘 있어요. 심리적인 자리, 나를 위로하는 자리, 나의 기둥이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50년, 60년이죠. 그런데 그분이 없어졌어. 나의 기둥의 반쪽이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잃는 것 같은 거죠. 그런 분이 없어졌으니 우리 어머님이 어떨까요? 그쵸. 삶의 의미, 삶이란 무엇인가가 후루룩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종종 아버님이 계신 곳을 손녀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따님이 효녀예요. 저는 불행하게 아들만 있습니다. 네, 아들 한 사람이 딱 하나인데요. 네, 네, 굉장히 대면합니다. 이런 딸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네, 이 따님은 너무나 효녀예요. 그래서 직장을 1년간 휴직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휴직하면서 엄마랑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을 위해 힘을 내신 엄마는 다시 손녀를 돌보며 일상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가 복지관이시잖아요.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부부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견뎌내시는 거죠.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감에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는 길을 헤매셨어요. 왜 헤매셨을까요? 그쵸,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잃어버린 나. 네, 비 오는 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 다리를 다친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셨을까요? 그쵸, 요양병원에 또는 병원, 요양시설에. 그래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면서 몇 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따님은 쉬는 날마다 엄마를 뵈러 가요. 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이 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점점 쇠약해지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외국에 계신 오빠가 오시는 거예요. 이 오빠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세요. 엄마가 사업을 하라고 돈을 얼마나 줬는데 몇 년간 오지도 않더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니까 막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모습 같아요? 엄마랑 동생이랑 싸우는 것 같죠? 왜 싸웠을까? 재산? 또 다른 분.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연명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엄마의 연명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재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여도.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니? 네가 나 더 많이 기여했니? 그런 과정들. 그래서 또 하나는 장래의 입장에서도 다 다른 거죠. 종교가 세 사람이 다 달라. 기독교, 불교, 천도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달라요. 합의되지 않는 것들 너무나 다르죠. 끝까지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싸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운 엄마 한 번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하죠. 사실 그렇죠.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살아있기만 하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중이에요. 신의 절을 나셔서 신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운 엄마, 한 번도 돌아가실 것이란 생각은 못했는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와 오빠의 결정은 어떻게 달랐을까? 한 번도 가족들이랑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우리 어머니.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뭘 써놨어요? 자서전을 써놨대요. 자서전을 써놔서 그것을 함께 만들었던 기억이 나를 위로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 그림책은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웰다잉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웰다잉은 무엇일까요? 네, 웰다잉이 잘 죽는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분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세요. 좋은 죽음이 없는데 왜 웰다잉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 언어가 주는, 단어가 주는 교차되는 의미가 재밌어요. 죽음이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웰이라고 좋은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만나서 무엇인가 우리한테 임팩트를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은 좋은 죽음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삶의 유한성, 유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찰을 잘하시고 통찰을 잘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훨씬 더 교육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많은 교육들이 함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런 교육 커리큘럼 아니면 많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한성을 인식하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과정을 배우는 그것이 나는 웰다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최근에 이런 생각해요. 죽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죽음 교육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철학 교육이었다고 생각해요. 철학 교육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예전에는 형이상학적으로 소크라테스와 니체와 칸트와 하이데거만 알아야지 철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철학은 일상이 있어요. 일상이 있어요. 나의 하루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것을 배우는 게 저는 죽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풀어서 배우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교육은 죽음 삶에 대한 교육과 살아가는 교육과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서식이 있죠. 사전연명의료양서, 장례의양서, 유언장, 그죠? 여러 가지 서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죽음 준비에 속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보다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통상 좋은 죽음에 대한 4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첫째, 신체적인 측면. 자, 이런 거죠. 자, 서식 죽음 준비해 가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90세부터 치매를 앓으셨어요. 그럼 12년의 치매를 앓으셨는데 기억을 잃어버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닐까요?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닐까요? 나죠. 그럼 여기서 나란 무엇인가? 우리는 기억이 되게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는 건강함만을 되게 추구하잖아요. 웰빙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건강을 잃어가는 나는 내가 아닌가요? 존엄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존엄한 삶은 건강한 삶만을 추구하는가? 온전한 기억이 있는 나만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신체적 고통도 받아들여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 신체적 고통도 받아들이는 교육. 예를 들어서 홍길동 어르신 저기에 누워 계세요.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2등급 이제 3등급을 받아서 집에서 요양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요양보호사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 이러면서 어르신 홍길동 어르신한테 딱 오는 날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저가 능력 있거든요. 어르신 잘 모실게요.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면 돼요. 제가요 밥 3끼 꼬박 침대로 갖다 드릴 거예요. 이야기 나누고 싶죠? 제가 옆에서 이야기 나눠드릴게요. 소대변 봐야죠. 그럼 제가 넘어질까봐 걱정되니까 소대변 침대에서 보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졸리죠?
거기서 주무세요. 어르신 움직이실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제가 존엄한 돌봄을 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럼 뭐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잠정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지 되는 그렇죠.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돌봄이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다 해주는 거. 그렇죠. 수동적 돌봄을 우리는 돌봄이라고 여태까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뀌어야 되는 건 어르신의 생각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움직여야 돼. 그게 자립돌봄이라고 저는 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돌봄 소원 노트. 지역사회에서 끝까지 살아가려면 내가 불편해도 괜찮아가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불편하지만 침대에서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침대에서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소대변을 보고, 좀 걷는 게 괜찮으면 지팡이 짚고 휠체어 타고 거실에 나와서 창밖을 보고, 그래도 괜찮은 삶이야가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야 타인의 돌봄에 수긍하죠. 그죠? 내가 할 수 있으니 자네는 요것만 도와주시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외치고 다녀요. 기억을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엄마가 기억을 잃어버려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를 기억해. 우리가. 그쵸? 그게 뭔가가 완벽하고 완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그게 수용이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완전한 건강에 몰입한 나머지 나는 아프지 않을 거야. 나는 요양시설에 가지 않을 거야. 나는 9988 234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이런 자립돌봄이 완전한 무결한 자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프지 않는 걸 자립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아직 없어요. 네. 두 번째, 심리적인 측면. 죽음. 두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에 죽자도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웰다잉 교육 받으면 죽음이 날 따라오는 것 같아요. 사전 연명의료양서 쓰면 죽음이 날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일까? 왜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나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을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제 배우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수업에서 녹여낼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저는 제 스스로 웰다잉 교육을 받은 1.5세대 또는 2세대라고 생각해요. 저희 선배님들은 다 정말 철학적인 교육만 받았어요. 옛날에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이데거의 칸트의 죽음이, 그렇죠, 노자의 그런 사상,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죽음 문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가니까 연명의료 결정, 이런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우리는요, 나와 너로 구분이 되죠. 그쵸?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요. 내가 사회에서 고립돼서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 신랑님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다 동감하시죠? 너무 남자분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남자분들의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직위는 여성의 사회적 직위보다 훨씬 더 큰
테두리에서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그걸 이해하고 사실 남편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퇴직했을 때. 왜냐하면 여성은요, 역할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아요. 남자보다.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역할의 변화는 하지만 가정에서의 역할의 변화가 특히 여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딸로서, 예쁜 딸로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쵸,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그런 역할들이 막 하면서 직장도 다녀요. 그런데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가정 내의 역할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가정 내의 역할은 그대로 있어요. 사회 역할만 없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분은 어때요? 가정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가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로 늘 사시죠. 그렇잖아요. 교감 선생님, 그렇죠? 이사님, 사장님, 팀장님 이렇게 딱 사다가 집으로 오면 아저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직위의 박탈감이, 심리적 박탈감이 여성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우울증보다 남성의 우울증이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립이 필요한 거예요. 나와 사회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그런데 이런 걸 푸는 게 저는 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하듯이 어떤 격식을 차린 예의식이 우리의 관계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재정적인 유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문서로 남겨두고 꼭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부분, 실존적인 측면이에요. 자, 삶의 의미. 자, 삶의 의미. 삶의 의미가 중요한데 삶의 의미로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암 환자들이 말기에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거죠. 내가 에이즈 환자였어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가난한 독거노인이었어도 온전한 나를 받아들여 주세요 하는 거죠. 온전한 나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까? 우리는 근데 다들 영적이라고 얘기하면 종교적인 측면만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측면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종교를 넘어서게 되죠. 죄송합니다. 또 여기에서 또 종교를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이따 그게 제가 말하는 의미가 이해가 되실 텐데 우주적 관점에서 나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학이 우리를 설명하는 시대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을 인지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이후를 보편적으로 연결해주는 어떠한 체험, 그리고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내 입장에서 다시 재정이 되는 그것들이 다 실존적인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 언어 속에 그 해답이 있는데 몸과 마음과 정신을 우리는 분리합니다. 그렇죠? 우리 언어 속에 있죠? 나를 설명할 때 몸과 마음과 정신이라고 분리해요. 그러면 신체적인 나는 여기에서 없어지지만, 그렇죠? 마음은 우리가 정서라고들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죽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이 6가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 발견. 또 하나는 우리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 그리고 끝까지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아마 여러분들 사전연명 의료의학서에서 들어봤을 텐데 저는 그것은 거기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삶에서 다 자기결정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공교육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다고 피력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제 친구가 있는데 주식을 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요즘 주식이 코스피가 막 들썩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해봐. 그랬더니 제가 묻는 거죠. 우리 선생님 친구예요. 진짜 올라? 그랬더니 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턱 하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거봐.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이게 지금 누구 탓이에요? 본인 탓. 내 탓이죠. 자기결정권이 우리 훈련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결과에 대한 실패도 내 책임인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은 항상 성공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성공하면 내 거고 실패하면 그렇죠. 이건 자기결정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유한한 인식이 가져오는 실전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더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웬 우주사진? 우주사진 아마 정현철 선생님이 우주도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지구에 왜 오셨습니까? 저요? 네.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붙어 보니까 싶은데. 네. 일단은 네.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오, 훌륭한 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죠? 눈 떠보니까 지구였대요. 정말 그렇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지구 이전에 어디서 계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근데 이건 아실 것 같은데 지구를 떠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종교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종교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재밌지 않나요? 이 포인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다 모르지만 어디로 갈 건지는 예정돼 계세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십니다. 그러나 제가 종교학자도 아니고 네, 신앙이 있는 그런 것들을 풀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삶입니다. 어디 가서 지구 사진, 이 우주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구에 오신 목적을 아시는 분 손들으라 했더니 어떤 어르신 딱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쵸? 그거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죠. 그쵸? 배운 거죠. 제가 알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거, 지구라는 이 특정한 공간, 하필이면 지구인 거예요. 하필이면 지구에,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하필이면 남북이 갈라진 이곳에, 하필이면 제주에, 하필이면 지금 여기 혈엔 나 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실존적인 것들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 놨죠. 하이데거는 현상학의 대가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만이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 중에 죽음을 인식한다. 그쵸? 네. 고민하잖아요. 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가?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하이데거는 고민했어요. 그런데 샤르트라는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지구의 눈떠보니 지구 왜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쵸? 왜 지구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얘기를 해요. 실존, 내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아니라 그건 본질이고, 내가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앞서는 거죠. 내가 있어야 본질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본질은 누가 만드는 걸까? 그죠? 말씀을 하세요. 내 자신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는 피토적인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세우는 건 나예요. 기투적인 존재. 그래서 의미를 갖는 건 누구여야 한다? 그쵸. 그래서 내 탓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이제 사자노도양서 실천 모임이라는 곳에서 구술자서전을 할 때 학술대회 때 발표된 자료예요. 그것을 분석한 자료인데 거기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가장 큰 테두리는 고통, 상실, 고통, 삶은 고통인 거죠. 삶이 즐거우셨나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적은 가끔 있었죠. 그래서 가끔 있었어요. 네, 늘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늘 우린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왜? 오늘이라는 건 어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이 들어감은 노화와 함께 오는데 그 노화는 질병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상실이 유발되죠. 시력이 떨어지고 무릎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안 들리고, 그렇죠. 왠지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다 상실이죠. 또 하나, 젊은이들 요즘에 꿈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은 것도 상실이죠. 기억을 잃어버린 것도 상실이죠. 또 제일 큰 상실은 누군가의 사별 경험. 이 상실은 커다란 상실이죠. 그런 상실의 연속인 측면에서 고통은 늘 따라와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한계의 상황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들어주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자꾸 새로운 가능성을 엿보고 있더라 하는 거를 우리 스스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뭐 하는 거다? 견디는 거다. 삶은 견디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는데 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직면한대요. 뭐랑? 나의 삶을. 직면과 대면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재구성해요?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서 상실과 고통이 있었지만 찾아보니까 어때요? 찾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내 안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구나를 알아가는 거죠. 내가 그 절망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한테
원동력,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있었구나를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구나가 거기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요? 회상.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이제 딱 가서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르신 지금부터 자서전 쓰실 건데요. 자, 쓰십니다. 라고 하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숨어있는 기억들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예, 우리 아이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드리는 거죠. 나, 상실된 기억들에서의 나, 삶의 가치. 그런데 이것들을 하고 나면 내 삶이 나쁘지 않았구나가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과정 분석해서 알았지만 이미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의 에릭 에릭슨은 다 아시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아통합과 절망이래요. 노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자아통합과 절망이래요.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하는데 였어요. 어떻게 자아통합은 늘 시험 문제 보면 자아통합이 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아통합을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이게 답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과정 속에서 자아통합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감은 보통이라 그랬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나한테 있었고 그 나쁜 일이 나에게 와서 의미화가 되었을 때 통합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버틀러라는 이 심리학자는 더 중요한 방법론적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회고는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이다. 왜?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어가면서 옛 생각이 더 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빠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니까 자꾸 옛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데 저는 그게 인간의 욕구 같아요. 자꾸 뭔가를 의미화하려는 욕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사별애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에 가서 배웠어요. 근데 수녀님께 제가 배웠어요. 그 사별애도 프로그램을. 그 수녀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세요. 그래서 자기네가 사별애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60대 이상의 되신 분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리더래요. 수녀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꿈에 저희 어머니가 나옵니다. 자꾸 꿈에 엄마가 나와요.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꿈에 어머니가 나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머니가 당신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근데 왜 노인이 된 지금 그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날까? 꿈은 칼 융이 또는 프로이트가 얘기하듯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나의 욕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욕구는 뭐였을까? 어쩌면 억울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왜? 어린아이, 엄마 없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한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어린아이, 근데 엄마 없이 자랐어요.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았겠죠. 그런데 당신이 부모가 됐어. 그런데 배우지 않았던 부모의 사랑을 나는 베풀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했어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노인이 됐어요. 내 삶은 무엇인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렇게 상실은 복합적으로 어딘가에 불쑥 나타나요. 상실은 한 번의 상실은요 여러 번의 상실과 uni연합니다. 왜 제가 젊었을 때부터 죽음에 몰입했냐? 저도 상실이 많았어요. 네, 저도 아버님이 10살 때 돌아가시고 언니, 오빠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서울 현충원에 저희 오빠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 중에 많은 분들이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삶의 테마는 항상 죽음이란 무엇인가였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부모님 안녕하시지? 뭐 이런 거. 그쵸? 네 아버님 뭐 하시냐? 이런 질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돼? 이런 질문. 전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저를 이렇게 억눌러서 아무도 저를 알아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하필이면 또 직업도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사해가지고 딱 나의 첫 환자가 임종을 했는데 6인실이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병원 생활을 했었으니까 제가 운이 좋게도 서울대학병원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은 큰 병원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온갖 환자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병실에서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존엄은 없어요. 왜? 빨리 영안실로 가야 돼요. 왜? 옆에 환자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보호자가 막 울다가도 옆에 환자 보호자가 보지 마세요. 우리 아빠 영향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멘탈이 붕괴되죠.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퀘션이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심리적 과정에서 나의 상실이 나의 삶을 자꾸 붙들어 가는데 버틀러는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 회고 체계적인 실천해야 된다. 네, 회상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지만 회고는 의도적으로 기억을 꺼내서 체계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회고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자서전은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죠. 일종의. 그래서 이 사람은 실천적인 방법으로 생애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쓰면은 이런 치유적인 효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삶을 통합하는 성찰이 일어나는 거죠. 나에게 살아온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후회하는 것,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를 의미화시키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자, 문자로 쓰잖아요. 문자가 되게 중요한데 사람마다 자기가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자기만의 언어로 내 스스로 풀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분들 다 이제 집에서 계시면 엄마가 그러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그럼 딸이 엄마, 내가 그 얘기 골백 번도 더 들었다. 그쵸? 누군가 그거를 제대로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 그런데 왜 엄마는 그 얘기를 계속할까? 여기서 맺혔어요. 한 번도 그걸 의미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의미화하지 않고 그걸 푸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의미화해줘야 돼요. 그분만의 언어로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너무 재밌는 게 재해석이 일어나요. 회상을 하면 할수록 재해석이 풍성하게 일어나요. 우리 뇌가 되게 재밌어서 네, 지금이라는 시점, 그렇죠? 지금이라는 시점은 내가
지금 떠올리는 거죠. 내가 경험한 과거는 어디 있어요? 저기에 있잖아요. 저때 경험한 기억과 내가 지금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릴 때에 나는 달라졌어요. 의미화도 달라진다. 의미화를 계속 할수록 더욱 고차원적인 성찰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혼자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자, 늘 혼자죠. 나와 너로 구분되는 우리의 삶에 나는 늘 혼자 고독한 존재이지만 그 고독한 존재로서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글쓰기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재밌는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의 유형에는요, 일단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자기 쓰기 자서전이 있죠. 그런데 이 자기 쓰기 자서전 정통적인 방식이긴 한데요, 이게 기승전결로 내가 일목요연하게 잘 안 돼요. 누구나 다 글쓰기가 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의 제약이 없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뭔가 강압적인 게 들어가야, 푸시가 조금 들어가야 좀 되지, 이렇게 너무 자유를 드리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글쓰기를 좀 잘하시는 분은 나만의 언어로 존재를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술자서전. 이것이 사실은 되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네, 이것만큼 치유적인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구술자서전. 보통은 구술 생애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는 사전의료의학서 실천 모임에서 2019년도부터 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저희만의 언어로 구술 자서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특징이에요? 말하기. 누가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만나는, 구술 작가들이 만나는 어르신들의 말하기를 녹음을 해서 그거를 전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로. 그래서 어르신 스스로는 글쓰기 부담이 없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요? 스톱하지 않아요. 누가? 딸처럼. 내 친구처럼 그놈의 얘기 그만해 하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그 어르신에게 집중해서. 그래서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나 대단하시다. 와, 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이런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회상을 이끌어내고 감정과 뉘앙스가 생생하게 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작가로서는 녹음과 전사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거는 나와 너, 그렇죠? 내가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왜 구술자서전이었나? 라는 이 제 4집의 앞에 나오는 발간사예요. 이 발간사는 우리 사전의료의학서 실천 모임에 그 여자 회장님이 계세요. 77세 쯤 되셨을 텐데 현장에서 아직도 왕성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또 이런 글을 잘 쓰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학서 등록기관이다 보니까 사전연명의료의학서를 작성하기 위해 내방하신 어르신들은 작성을 마친 후에 친한 삶을 회고하며 회한과 아픔과 절망을 한참 이야기하십니다. 상담사들은 어르신들의 삶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분들이 계셔서
있음을 알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술 자서전을 통해 어르신들은 스스로 험난하고 궁핍했던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요? 삶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의미 있는 삶이 있었구나를 스스로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전적 서사가 주는 치유의 힘, 이야기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게 발간사의 첫 머리예요. 굉장히 감동스럽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2019년부터 매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거를 더 떠나서 외부 기관의 지원까지 하는 차원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분 구술 작가들이 사실은 다 전문 작가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웰다잉 강사로 시작했고, 여기가 등록기관이잖아요. 등록기관의 상담사였고, 그분들이 작가 훈련을 받아서 처음에 어설프게 2019년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벌써 해차가 벌써 5년, 6년 되니까 글솜씨가 굉장히 탁월해지셨죠. 그래서 저희가 한 30명의 구술 작가들이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네. 그러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 자서전이 이렇게 표지는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너무 제목들이 너무 경이롭지 않으세요? 네, 감사의 꽃으로 피어난 내 인생,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세월이 쌓이는 인생이더라. 모든 삶은 경이롭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마음의 눈으로 돌아본 내 인생. 이거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분들만 특별히 또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점자 도서관 외부에 가셔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사전의료양서 신청 모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다 저희가 전문 성우 다 이렇게 녹음을 다 해놨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외부 지원 사업도 갑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 기관에 저희가 제안서를 쓸 때부터 작업을 같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네, 모집 중입니다. 네, 작가분들 1대1로 다 붙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전국적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웰다잉 교육이라고 해서 강의만 전문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웰다잉을 실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기획하는 아이디어로 이런 자서전 기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 과정은요, 처음에 이런 미팅이 있겠죠. 작가를 양성을 하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잡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면담을 실시합니다. 최소한 3차까지 면담을 실시해요. 최소한 3번 만나는 거죠. 네, 한 번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약속을 잡고 몇 시간씩 녹음을 하고 그것을 전사해서 다시 한번 그분한테 이 글이 맞습니까? 라는 확인 작업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고 편집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출판을 합니다. 출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특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자서전은, 구술 자서전은 어르신과 나와의 협력이에요. 두 분들의 라포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서사적인 기록이에요. 사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혹시 상상이나 가실까요?
내가 지금 삶도 상실과 고통인데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겠죠. 제가 유일하게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웰다잉 예술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예술로 웰다잉을 시각장애인들한테 수업을 해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벌써 4년차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의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술로 하지? 꼭 그래서 이제 감각이라는 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저가 이제 너무 늦게 배워서 그걸 이제야 실천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듣는 것만이 아니라 치는 것도 있고, 그쵸? 만지는 것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작가님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번도 끊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한테 수용받고 있구나, 공감받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런 거 몇 번이나 느껴보세요. 전문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의사분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쵸? 많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출판 기념회. 저는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봐요. 어르신들의 삶을 15페이지 정도로 한 사람씩 해서 20-30명을 한 책으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 가족분들이 다 오세요. 그런데 저희가 가슴 아픈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인터뷰하다가 도중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자서전이 유언장이 되다라는 아까 좀 전에 그 제목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꽤 되세요. 네. 그래서 그 아드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빠에게 이런 삶이 있었는지 나도 몰랐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빠의 삶을 내가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또 어떤 분은 저희가 호스피스 센터에서도 가끔 해드리거든요. 호스피스 센터에 계신 분이 그 따님한테 못다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시너지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왜 그런 말을 꼭 하고 가시려고 하실까? 그런 것들이 내가 다 털어놓고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실존적인 욕구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사랑으로 공감하면서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당신의 삶이 이 지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출판 기념회 사진입니다. 네, 우리 실장님들이세요. 우리 회장님. 네, 대표 회장님이 2명이신데 두 분들이 다 어르신들하고 가족하고 다 오고 뭐 노래도 하시고 한복도 입으시고 촬영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치매 대상자분을 한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기념회 날 아침에 그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 엄마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기념회 한다고 대상자가 길을 잃으셨나? 왜 그럴까? 그래서 막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오셨어요. 어디 가셨는데요? 출판 기념회 오신다고 아침부터 일찍 목욕탕에 가셨어요. 때 빼고 강 내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차 타고 오셨어요. 기념회 와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맙다고. 내 삶에도 이렇게 특별한 날이 온 것 같아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 또 여러분들 같은 그냥 일반 소시민이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거죠. 지구에서의 나의 삶도 의미가 있었구나.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어떠한 사회적 판단도 상관없이 나 스스로의 존엄하구나를 알아차리시는 거죠. 그래서 참여자에게는 자기 성찰의 의미가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그렇죠. 가족 간에도 소통이 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의 삶인데 숨은 역사 알아차리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만 살았는데 우리 동네가 지역이 막 나뉘면서 그렇죠. 이름이 달라지고 서울에서는 막 개발을 하면서 갑자기 논밭에서 무슨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또 전라도 분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지리산 그 빨치산 밑에서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그 것이 자기 늘 따라다녔대요. 자기는 그 밑에서 산 죄밖에 없대요. 낮에는 군인이, 밤에는 북한군이 와서 말을 뒤진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살았을 뿐인데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분이 그때 나이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했더니 화장실, 옛날에 수세식 화장실 있죠. 그 안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독이 올라서 한동안 엄청 고생했고 거기에서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직업도 구할 수 없었던 그 한 맺힌 삶, 그렇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그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늘 그것을 자서전으로 이미 쓰고 계셨어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책으로 내드리니까 굉장히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작가분이 그냥 가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어르신 저랑 얘기할 거예요. 이제 어르신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럼 어르신이 잘 가물가물해요. 어떤 분은 부모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 성함을 남한테 얘기하는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수십 년 만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성했습니다. 소원 노트. 돌봄 소원 노트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그 안에 회상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몇 월 몇 월 며칠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적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너무 재밌었겠다. 어머님 그 옛날에 노래 어떻게 돼요? 그럼 요즘에 스마트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막 노래도 검색해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을 1대1로도 하지만 여러분들 웰다잉 수업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10대, 20대, 30대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꺼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생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나무로. 인생나무. 네. 저희 이런 것만으로도 수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이걸 생각해낸 계기가 있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웰다잉 수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거기서 수업을 받았을 때 아까 그 할머님 회장님께서, 어르신께서 저한테 저기 이제 배웠으니까 복지관 가서 한번 해봐, 경험해야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강의라고 하면 2008년부터 했거든요. 뭘 했냐면 요양보호사 강의. 네, 그때도 사연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사실 웰다잉 강의는 2011년부터 처음이어서 제가 늘 배웠던 대로 PPT 잘 만들어서 복지관에 아주 자신감 있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복지사님이 하시는 말, 어르신이 한글을 모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준비를 했으니 이런 미숙한 강사 같은 거 속으로.
그래서 열심히 만든 그 PPT 다 내렸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다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복지관도 사실 그게 저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니어라고 하지만 65세는 다 시니어라고 보죠. 그렇지만 거기 나이 편차가 너무 많아요. 70대부터 99세까지. 그러면 99세인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녀분하고 같이 수업받는 거예요. 그쵸? 같은 레벨에. 그리고 어떤 분은 대학을 나왔어. 어떤 분은 한글도 몰라. 같은 레벨에. 서로. 근데 이거를 어떤 수준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연명의료라는 것도 쉽게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되게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웰다잉?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뒤에서 막 때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분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좋은 죽음,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지금은 그래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때문에 다들 죽음에 대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하지만 그때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끌려 나온 사람처럼 젊은 애가 왔으니 그래 드러나 보자 이렇게 다들 앉아 계셨는데, 제가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되는지, 나의 역할이 뭔가였어요. 그분들한테 왜 죽음은 부정적일까? 회상에 있구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한 번도 풀어낸 적이 없는데 젊은 애가 와갖고 좋은 죽음이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게 들어올 리가 없겠죠.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의 50대, 40대, 30대 더 내려갈수록 나에게 집중하는 수업들이 많아져요. 개인의 욕구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의 욕구.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였어요. 그냥 우리였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집에서 살아도 결혼하면 우리야.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죠. 참아야 하는 일. 이 분노감이, 해결되지 않은 분노감이 여기에 그득한데 왜 갑자기 좋은 죽음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삶에 먼저 성찰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회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쭉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서 좋은 마무리를 할 때는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했더니, 아, 수긍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죽음 준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회상을 해야 그 다음에 나의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상에 집중한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자기쓰기 자서전 했고 지금 구술 자서전 했죠. 이제 그림책 자서전입니다. 저는 그림책 자서전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저는 구술 자서전으로 신중년도 하고 청년도 하고요. 많은 대상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이미지와 짧은 글, 이미지와 짧은 글만 있으면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면 그리움도 많지만 치유가 되는 과정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의 자서전의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자서전을 너무 늦게 썼어요. 엄마가 치매를 앓은 이후에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후회감이 있는 거예요. 왜 기억을 잃기 전부터 시작을 못했을까 하는, 온전한 기억을 있는 그대로 못 담아드려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문자로도 했고 그림으로도 했고 그걸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그 작업들이 저를 계속 위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은 어머님을 위한 작업이 아니고 나를 위한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시각적인 감정이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자기소개 시키면 어떤 분은 말을 근사하게 잘하지만 어떤 분은 말을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죠. 대신 그분은
노래를 잘해요. 대신 그분은 그림을 잘 그려요. 대신 그분은 춤을 잘 춰요. 우리는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언어는 사회적인 이슈에서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의 핵심은 언어에 있는 게 아니고 비언어에 있어요. 우리가 의사소통 여러분들 상담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언어라는 것은 말 이외의 모든 것이거든요. 내가 갖는 태도, 나의 이미지, 나의 음성, 나의 높낮이, 그쵸? 그런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거를 다 못하는데, 언어를 잘 못하겠는데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림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림에 대한 부담감을 막 표현하시길래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자, 여기 이것들이요 다 어르신들이 그린 건데 실제로 그린 그림도 있지만 네, 다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네, 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해당하는 의미화되는 의미를 가서 색칠만 하시라고. 그리고 몇 개는 스스로 그리게 했어요. 이게 손 그리기. 손 그리기는 제가 꼭 하는 것 같아요. 손을 그려서 이 손으로 뭘 했는지 쓰는 것도 되지만요. 말씀하시는 것도 돼요. 이 손으로 뭘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세월, 이거 다 어르신들이 다 제목을 붙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6년 개근상. 이분이 70대가 넘으신 어르신이세요. 이렇게 자식 자랑 되게 많이 하세요. 자식들이 너무 잘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자서전 이름이 뭐예요? 6년 개근상이에요. 네, 나의 즐겁고 행복했던 날. 이건 어르신이 그린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어르신들이 직접 뭔가를 그리셨는데 그리고 직접 썼어요. 삐뚤빼뚤해서. 맨 처음엔 사실 이거를 정말 제작하려고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권을 제작하는데 5, 6만 원이 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트를 어디서 찾았어요. 딱 그림책 하기 좋은 노트, 딱딱한 노트를 어떻게 구해서 그걸로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너무 멋있죠? 네, 다 초보자들이고 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고 다 그런 분들이 다 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네, 창동 어르신 복지관, 초안산 어르신 문화센터 그래서 하신 것들 다 이렇게 내 인생의 발자취, 동행하는 인생, 나의 인생, 나의 추억, 나의 인생 작품이래요. 이거는 폴리텍 대학교 강서 캠퍼스 지난주에 마친 과정이에요. 이번에는 시니어 헬스케어 특화 과정인데 거기에서 웰단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도 벌써 4년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같은 신중형 과정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요즘에 AI, 여러분들 AI 좋아하시죠? AI가 너무 효자예요. 요즘에 자기 사진을 그쵸? 셀카로 딱 찍어서 AI에 딱 넣고 이거를 선화 스타일로 그려줘 하면 색칠하기용으로 변환해줘요. 그걸 어떻게 해요? 프린트를 해요. 내 그림을. 그러니까 색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 이분 멋있죠? 네,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네, 멋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하는 거죠. 남자분들도 사실은 되게 어색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을 공교육에서 너무 잘못 배웠어요. 정석대로 실물하고 같은 사실화를 그려야 잘 그린다고 잘못 배워서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어색해하시고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 물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번 기회에 나를 점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는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해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것도 다 시니어분들이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파예요. 아파. 생활을 말려가지고 한 건데 저는 이 작업을 꼭 하거든요. 이에 대한 스토리는 조금 이따가 또 들려드릴게요. 다 어르신들 다 작품입니다. 이분은요, 이거 젊은 분 같죠? 신랑하고 첫 데이트 때 찍은 사진이래. 그거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셨는데 남편분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서전을 만들면서 이거는 꼭 놓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네, 자야, 너는 신세나 형편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너의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하는 삶을 잘 살아왔지. 그래서 너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고 싶단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 사실. 네.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림책 자서전으로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죽음 준비와 연결하는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저는 이런 수업을 하면서 뭘 할까요? 전 놉니다. 어르신들 다 작업하실 때 뭐가 부족하십니까? 이러면서 네.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르신이 이거 영상에서 어르신 꽃을 붙이고 계신데 처음 작업하시는 거. 이 영상 속에 어르신이 너무 프로처럼 잘하시죠? 처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 만드시는 거. 저 감동했어요. 이러한 창작성, 창의성, 창조성 나에게 있었구나가 세상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호스피스 대상자에게 요거 그림책 자서전을 해드렸거든요. 원래는 남자 어르신이 암 말기여서 그분에게 구술 자서전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늦게 호스피스를 가신다는 거. 네,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걸음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를 너무 오해하세요. 죽으러 가는 곳으로 알고 계신 거죠. 사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그렇게 설명해드려요. 우리가 아프지만 아픈 상황에서도 나의 욕구는 늘 똑같다. 먹고 싶고, 그쵸? 이야기 나누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립고 하는 욕구들 다 똑같죠? 그렇죠? 암 말기여도 그런 욕구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암 말기에 그런 욕구들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서는 다 충족시켜준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그 길을 당신 혼자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정말 크죠. 정말 큰데 그거를 그 좋은 의미를 다 못 누리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느낀 거, 왜 하필 암 환자만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요? 하는 퀘션.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암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존엄한 마무리를 꿈꾸면서 국가에다가 자꾸 요청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르신을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30분도 못 앉아 계셔서 대신 그 아내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이것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도 그 어르신이 그 당시에 80세 정도 되셨는데 처음이래. 처음 생년필 처음 잡았는데 생년필 처음 잡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렇게 프린트해서 갖다 드렸거든요. 제목을 뭘로 할까요? 어르신 했더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로 해달래요. 그리고 이분이 카톨릭 신자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장에 이걸 붙이셨어. 맨 처음 저희가 이걸 얘기하는 맨 마지막에 붙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믿음 첫 장에 이걸 붙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있죠. 내 생에 처음 받아보는 빵은 아들이 둘인데 한 번도 남편도 있는데 한 번도 자기 꽃 한 송이를 안 줬는데 이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아파트도 정말 비싼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분이 암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택시는 겨우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타봤대요. 그 정도로 근검 전략했으니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실 아버님 막 이렇게 흉 많이 봤거든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였어요. 그래서 이분 어렸을 때 이분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자기를 이렇게 자전거 태워준 기억이 있대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생계를 꾸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안 살림만 돈만 타 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엄마를 피하려고 결혼을 했대요. 그랬는데 못 피하려다가 못 만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제 인생을 했는데 자기도 많이 아프셨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자기도 자기 병을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두 분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스케치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거의 실물하고 유사하신 거. 지금 아버님이시고요. 이분이 어머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행복합니다. 라고. 사실 이 어머님도 암이셨거든요. 그래서 암 수술하시고 다 자기가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완치가 되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암 말기가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살아서 이 사람 먼저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한테 되게 의미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이듬해에 돌아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작업들이 저를 계속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저의 엄마입니다. 네. 이분은 저의 엄마입니다. 네. 100년의 봄은 우리 엄마가 100세 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의 봄이고요. 나중에 마음별 TV 가면 제 엄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나레이션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나레이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틀려요.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발음이 새거나 글자가 틀리면 다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녹음을 하면 좀 전에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들으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이거 AI로 바꿔야겠다. 그런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적 서전이라는 것도 있죠. 사진은 되게 여태까지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사진들 많잖아요. 그거를 정리해서 사진으로 만드는데 사진 자서전을 아마 여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신 웰다잉 프로그램에서 또 많이 하셔서 나중에 한번 그런 프로그램 해주세요 하면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옛날 사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화되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쭉 셀렉트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글자를. 그렇죠? 네,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또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여기 사진자서전 프로젝트 할 때 제주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 사진자서전 저한테 쭉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참여한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사진 여기 자서전 앞에다가 뭘 붙여놨냐면 녹음기를 붙여놨어요. 그 녹음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며느리가 나에게 해준 말이에요. 며느리가 그거를 앞에다가 제가 그걸 받고 너무 감동을 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이런 거 아니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하는 거죠. 의미화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분이 저희 엄마고요. 네, 이 녀석이 저희 아들이고, 그 사촌 조카입니다. 얘네들이 벌써 20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삶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 자서전이 있을 수 있겠죠. 시청각 매체를 이용한. 그래서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으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게 목소리를 못 담은 거. 영상을 못 담은 거. 너무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때는 담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치매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듣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 이름이 윤서이잖아요. 서희야 사랑한다 이거. 서희야 사랑한다 이거. 그거 너무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못 담았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너무 맺혀요. 그래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 할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는 그런 거 꼭 영상으로 남겨주시라고. 그러면 자녀분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힘들 때 위로받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꼭 이걸 녹음해서 꼭 함께 하세요. 그것이 어머님한테도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큰 유산이죠. 그거보다 더 큰 유산이 있을까요? 네. 자, 이분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돼요. 이분은 자서전인데 아들이 자서전, 이게 감독님이시래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한 건데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짧으니까 같이 보세요. 엄마를 후회하는 영상을 찍어라.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김시정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은 전쟁입니다. 사남매 아들 둘, 딸 둘. 평생을 개선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후회는 하다 조금 덜 후회하고 싶은 부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 엄마 제일 자신을 보지 마세요. 됐다고 막. 너 갑자기 새 금방 나. 소원의 칭호를 정도. 나 그래도 더 바래면 안 돼. 이 정도가 되지 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서전의 종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상 자서전의 기법도 다 다르죠. 이렇게 삶의 부분을 한 챕터를 풀로 영상으로만 담기는 것도 있지만 부분 짧은 영상, 그리고 저는 저의 그림책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북처럼. 그렇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꼭 정해진 방식을 안 따라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분들한텐 전 이건 커다란 획기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2024년 충북에서 만든 자서전인데 이분은 대상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조금 길어서 오늘은 여기서는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활을 준비와 연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으로 하는 우리의 한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꼭 자서전의 마무리에는 이런 죽음 준비의 필요성까지를 저희가 권유해서 함께, 사실은 꼭 서식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기록을 남길 때 사랑한다, 그쵸? 내 삶에서 자녀들한테
그 유언하면서 유산을 남기는 정신적인 유산, 그거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과 심령을 표현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도 이제 한 번의 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가족장을 했거든요. 근데 가족장 앞으로는 그런 장례식, 작은 장례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장례식 때 우리 가족밖에 없어서 2박 3일 동안 엄마 얘기만 했어요. 엄마 얘기만 했어요. 저희가 형제자매가 많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제 언니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형부랑 같이 이렇게 해서 형부가 바로 언니가 저랑 20살 많아요. 그래갖고 저는 어렸을 때 조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삶의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을 준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한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 의미화가는 목적이 생긴 거죠. 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떤 것도 괜찮더라고요. 살만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결정으로 내 삶을 선택한 그 순간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종교와 상관없이 그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이 지구에서의 지금 here and now를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는 것도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서전 작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완벽하려는 거, 잘 써야지 이런 거. 그래서 한 번에 완쾌에 다 마감해야지 하지 마시고 계속 수정하거든요. 제가 블로그를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일주일에 7일인데 한 하루는 못 쓰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래도 매일매일 쓰려고 노력하고 오늘 오기 전에도 새벽에 올리고 왔어요. 지금 네, 저와의 약속.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은 꼭 쓰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기억은요, 감각으로 기억이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 중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기억입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기억은 기억되지 않아요. 그런 감정은 감각으로부터 와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그쵸? 소리,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싹 기억되게 함이 그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기억을 오히려 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어르신들은 제가 어제도 그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할래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전화해가지고 안 할래요? 그러셨어요. 뭐냐면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떤 분은 살인사건하고 연관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 원래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은 100명 중에 10몇 명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후천적인 장애인. 살면서 내가 어떤 장애로서 입었을 때 대부분 삶을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이 삶을 살아야만 하는 나의 이 내면에서의 어떤 욕구를 내가 의미화시켜 준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꺼내기 싫어요 하는데 그게 한 번 꺼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한 번 꺼내기가. 그러면 한 번 꺼내서 막 울잖아요. 그러면 2번도 꺼내서 다시 울고 3번 꺼내서 다시. 상실은 언제 이렇게 멈춰질까요? 상실이 언제 멈춰질까요? 그쵸.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상실의 감정도 멈춰져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사람과 10번을 이렇게 꺼낸 사람은 의미화가 달라진 거죠. 저희 남편이 화를 잘 못 내요. 왜냐하면 화를 잘 안 내서. 아시죠?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봐서 화를 잘 못 내요. 폭발하는 거지. 폭발하는 건 화를 잘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요목조목 따지고, 그렇죠? 해야지. 막 분명히 막 후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낼 때도 요령이 필요하듯이 나의 감정을 풀어낼 때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슬퍼질까봐 못하겠어요 그러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감정은 말한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다고 24시간 눈물 나지 않아요. 24시간 눈물 날 것 같이 펑펑 흘리다가도 배고파요. 밥 먹잖아요? 어이없어. 그런데 또 웃을퍼. 그쵸, 그런 거예요. 그냥 감정은 오는 대로 받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울고. 내가 어이없구나, 인지하고. 그래서 다시 헤헤 웃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자서전은 그런 거예요. 삶의 완성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 삶과 나와 너와 이 사회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도구고요. 이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요. 또 세대를 잇는 지혜와 사랑의 다리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한 작업이에요. 뭐 같아요 이거? 음식 같죠? 네, 음식이에요. 떡볶이, 묵은지, 그쵸? 해신탕, 팥칼국수, 그쵸? 네, 뭐 이렇게 비빔밥, 여기 함박스테이크. 주제가 이거였어요. 주제가 마지막 식사. 내 생의 마지막 식사. 꼭 글쓰기를 인생의 첫 판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웰다잉 수업을 하는 방법에 나의 창의적인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나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독일 셰프가 쓴 책이 있거든요. 이게 품절이 됐더라고요. 도서관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스토리를 짧게 만들어도 되죠. 요즘 AI가 효자입니다. AI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웰다잉 수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식사라는 아이템으로 수업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걔가 쫙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쫙 보고, 아,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해서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음식이 딱 나에게 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아, 함박스테이크는요, 나랑 남편하고의 첫 데이트였어요. 나의 떡볶이는요, 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서사가 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서사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일상. 나의 일상이. 일상이라는 한 것은 1년 365일 똑같이 지나가는데 나는 삶을 견디잖아요. 아까 삶을 견딘다고 했고요. 고통과 상실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상의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일상의 즐거움이 10개 있는 사람과 그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감각에 충실하는 것, 그런 나의 힘을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각 체험을 삶을 되묻는 존재론적 초대로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상을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아름다운 상.
여러분들 모두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있죠.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 자, 시작! 귀하는 정성과 사랑으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더 큰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도 아름다우실 겁니다. 네, 그러시리라고 믿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다 보면 눈이 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도 대단하지 않은 하루 중에 그 하루겠죠. 또 별것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눈이 부시게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